2025년 12월 7일 부산 사상구의 한 요양원에서 발달장애 2급 여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름은 송유진, 나이 41. 타인 안에는 급성 심장마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설 측은 당일 오후 5시에 사망 사실을 관할구청에 통보했고 구청은 별도의 부검 의뢰 없이 사망 확인서를 수리했습니다. 시신은 이틀 뒤 화장되었습니다. 유족에게 연락이 간 것은 화장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 요양원의 이름은 헤든 요양원이었습니다. 헤든 요양원. 그 이름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설이 원래 어떤 이름이었는지를 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헤든 원. 82년부터 2019년까지 37년간 부산 사상구 외곽에 존재했던 장애인 불황자 수용시설. 공식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 헤든재단이 운영하는 보호시설이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관할구청의 정기감사에서 단 한 번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바깥 세상은 오랫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헤든원에 수용된 사람은 37년간 총 1,843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정부 보조금 수령 기록에서 역산한 것이지 정확한 입소 명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부 자체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사유로 들어왔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헤든원의 입소 기록에는 같은 이름이 반복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거나 아예 공란인 경우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사라져도 아무도 모릅니다. 곽태훈은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곽태훈, 헤든재단 이사장이자 헤든원의 실질적 운영자, 올해 67세. 그는 1982년 부친 곽용철이 설립한 헤든원을 1994년에 물려받은 뒤 30년 넘게 이 시설을 지배해왔습니다. 시절부터 이어진 운영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가두고 일을 시키고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수용자들은 새벽 5시에 기상해 밤 9시까지 노역에 투입되었습니다. 시설 뒤편의 축산장에서 돼지와 닭을 길렀고 인근 건설 현장에 인력으로 파견되었고 시설 안에 차려진 하청 공장에서 일회용 수저 포장, 의류택 달기, 전선 피복 벗기기 같은 단순 작업을 하루 14시간씩 반복했습니다. 임금은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노역을 거부하면 맞았습니다. 밥을 요구하면 맞았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로 불렀는데 번호를 잊으면 또 맞았습니다. 시설 내에는 소대장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용자 중 덩치가 크거나 곽태훈에게 충성하는 자를 소대장으로 임명해 다른 수용자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소대장에게는 폭력이 묵인되었습니다. 아니, 묵인된 것이 아니라 장려되었습니다. 곽태훈이 직접 소대장들에게 이 안에서는 네가 법이다 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여러 생존자에게서 나옵니다. 구타로 뼈가 부러진 수용자는 병원이 아니라 시설 안 안정실이라는 이름의 독방에 격리되었습니다. 거기서 회복하면 다시 노역에 투입되었고 회복하지 못하면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뒤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번호가 재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망자의 정확한 수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시설 뒤편 야산에 이름도 비석도 없는 흙무덤들이 줄지어 있다는 것을 인근 주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구청 복지과에서 나오는 감사관이 매년 이상 없음이라고 결론 내리는 시설을 주민이 문제 삼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흙무덤이 몇 기인지도 정확히 세어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생존자들의 기억을 종합하면 숫자는 수백에 이릅니다. 수용자에 대한 성폭력도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곽태훈은 20대 여성 수용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이는 것을 면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면담이 무엇이었는지는 불러간 여성들만이 알고 있었고 그 여성들 중 상당수는 지적장애가 있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37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은 왜 37년간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헤든원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곽태훈에게는 세겹 AIP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패는 정치였습니다. 오장식이라는 이름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헤든원을 모범복지시설로 정부에 추천하고 매년 포상 대상에 올렸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헤드넌 수용자들은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는 소대장이 알려주었습니다. 투표용지를 잘못 접은 수용자는 그날 밤 안정실로 끌려갔습니다. 오장식 의원은 이 시스템을 알고 있었고 그 대가로 헤드넌에 불리한 민원이 올라올 때마다 관할기관에 압력을 넣어 묻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방패는 행정이었습니다. 한규택이라는 이름의 관할구청 복지과장이 30년간 헤드넌의 정기감사를 담당했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감사일 하루 전에 곽태훈에게서 전화가 왔고 감사가 끝난 다음 날에는 봉투가 황규택의 사무실 서랍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취임 기념일마다, 자녀 입학 시즌마다 황규택은 그 봉투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고 감사 보고서의 결론란에는 항상 같은 네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상 없음. 세 번째 방패는 법이었습니다. 진학수라는 이름의 정관 변호사가 곽태훈의 모든 법적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수용자의 가족이 소송을 제기하면 진학수가 막았고 언론이 취재를 시도하면 진학수가 내용 증명을 보냈고 검찰이 혐의를 검토하면 진학수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19년 헤드넌이 폐쇄될 때에도 진학수의 전략이 작동했습니다. 전국적인 장애인 시설 인권 실태 조사가 시작되기 석 달 전 곽태훈은 자발적 폐쇄를 신청했습니다. 자발적 폐쇄는 강제 폐쇄와 달리 원장에 대한 형사 고발 절차가 생략됩니다. 진학수가 설계한 이 한 수로 37년간의 모든 혐의가 법적으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정치가 외벽을 세우고 행정이 감사를 막고 법률이 소송을 차단하는 구조. 세 겹의 방패가 서로를 보호하며 맞물려 돌아가는 한 곽태훈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같은 부지에 헤든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새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법인 이름은 헤든재단 그대로였고 이사장도 곽태훈 그대로였습니다. 수용자 중 갈 곳이 없는 112명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간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7일 송유진이 죽었습니다. 41. 7세의 입소에 34년을 헤드논에서 살았습니다. 한 번도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발달장애 2급이었지만 두 손은 멀쩡했기에 34년간 하천 공장에서 일회용 수저를 포장했습니다. 하루 14시간, 주 6일. 4년이면 대략 10만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에게 지급된 임금은 0원이었습니다. 4일란의 급성 심장마비는 사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이미 화상되었고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증거는 제거되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헤드논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빠르게 처리하는 것, 질문이 나오기 전에 서류를 닫는 것, 서류가 닫히면 기억도 닫히는 것. 7년간 이 방식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이야기가 수거반에게 닿은 것은 2026년 1월이었습니다. 윤서아라는 32살의 여성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유진 언니가 죽었습니다. 심장마비가 아닙니다. 윤서아는 헤드넌 출신 생존자였습니다. 7세의 고아로 입소해 18세까지 11년간 수용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소 후 스스로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장애인 자립센터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상담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헤드넌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는 일을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날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조사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조사 결과는 항상 개선 권고였습니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언론사에 제보하면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묻혔습니다. 국회의원실에 탄원서를 보내면 회신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윤서아는 알지 못했지만 그 회신이 오지 않았던 이유는 탄원서가 도착한 곳이 오장식 의원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송유진이 죽었습니다. 윤서아에게 송유진은 단순한 동료 수용자가 아니었습니다. 헤드논에서 같은 방을 썼고 같은 공장에서 수저를 포장했고 밤마다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며 잠을 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송유진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윤서아가 울면 자신의 담요를 건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서아가 18세에 퇴소할 때 송유진은 정문까지 따라 나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것이 윤서아가 기억하는 송일진의 마지막 표정이었습니다. 14년 뒤 윤서아는 송일진이 죽었다는 소식을 해든 요양원 직원의 전화 한 통으로 들었습니다. 전화는 30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윤서아가 부검 여부를 묻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윤서아의 글은 이렇게 끝나 있었습니다. 법은 37년간 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제가 끝까지 말하겠습니다. 그 글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정호였습니다. 새벽 3시, 반지하 작업실의 모니터 4대 중 하나에 윤서아의 글이 떠올랐습니다. 정호는 실시간 키워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시설, 의문사, 강제노역, 솜방망이, 은폐. 이런 키워드가 일정 빈도 이상으로 그차하면 알림이 울리도록 설정해둔 것이었습니다. 정호는 윤서아의 글을 읽고 헤든원의 과거를 검색하고 헤든 요양원의 현재를 확인하고 곽태훈이라는 이름을 추적하는 데 4시간을 썼습니다. 그리고 서아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아진은 그날 아침 윤서아의 글을 읽었습니다. 전직 사이버 수사대 형사 출신인 그에게 이 사건의 구조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방패가 되고 시스템이 공범이 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서류 속에 묻히는 구조. 그가 경찰을 떠나게 만든 바로 그 구조였습니다. 서아진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미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연은 그 시각 다른 사건에 취재 중이었지만 윤서아의 글 링크를 받고 30분 만에 모든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거반 3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우의 모니터에는 헤든재단의 법인 등기부 등본, 곽태훈의 재산 내역 일부, 헤든 요양원의 정부 보조금 수령 기록, 그리고 윤서아가 10년간 모은 생존자 증언의 일부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서아진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한 뒤 수거 대상을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7년간 1841명을 가두고 일을 시키고 때리고 죽이고 이름을 지우고 그 위에 200억이 넘는 부를 쌓아 올린 사람, 간판만 바꿔달고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세겹의 방패 뒤에 숨어 법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웃고 있는 사람, 곽태훈. 수거반이 이 이름을 처음으로 기록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수거반이 지금까지 다루어온 것과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악인 한 명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37년간 보호해온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정치인 오장식이 외벽을 세웠고 공무원 황그택이 감사를 막았고 변호사 진학수가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이 세겹의 방패가 건재한 한 곽태훈을 쓰러뜨려도 같은 일은 다른 이름으로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간판만 바꿔로 달면 되는 세상에서 간판이 아니라 건물 자체를 허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거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곽태훈이 37년간 쌓아 올린 부. 수용자들의 노동과 고통과 생명 위에 세워진 225억 원. 재판을 기다리면 그 돈은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해외 계좌로, 차명 부동산으로, 가족 명의의 금고안으로. 법이 판결을 내리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그 사이 악인은 증거와 함께 돈도 지웁니다. 수거반은 그 시간을 기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증거만 수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긴 것도 수거합니다. 수거반의 두 번째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수거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죄만이 아니었습니다. 7년간 잠들어 있던 이름들, 그 이름들에게 빚존 정의 전체였습니다. 윤서아가 수거반을 직접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거반이 먼저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2026년 1월 셋째 주, 미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윤서아의 SNS 글이 올라온 지 열흘이 지났지만 댓글은 47개에 불과했고 공유 수는 200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언론 보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묻히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자 시절 미연이 가장 많이 보았던 풍경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울부짖는 목소리가 알고리즘 아래로 가라앉는 것.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닿기 전에 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미연은 장애인 자립센터 상담사라는 윤서아의 직업 정보를 확인한 뒤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서아진의 지시는 간결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듣되 수거반의 존재는 아직 밝히지 말 것. 먼저 이 사람이 진짜인지,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를 확인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소규모 자립센터.
건물 3층, 엘리베이터 없는 복도 끝에 햇빛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연이 문을 열었을 때 윤서아는 상담실에서 한 발달장애 청년에게 이력서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프리랜서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퇴사 후에도 기자증은 유효했고 기사를 쓸 수 있는 매체와의 관계도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이 기사가 실제로 어디에 실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을 뿐입니다. 윤서아는 경계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10년간 기자를 만난 적이 4번 있었고 4번 모두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데스크에서 잘렸고 한 번은 광고주 압력이었고 한 번은 확인 취재가 어렵다는 이유였고 마지막 한 번은 기자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미연은 녹음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가 나올지는 약속 못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듣겠습니다. 윤서아는 한참을 미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아의 이야기는 1994년 가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살. 부모는 없었고 외할머니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쓰러진 날 이웃이 동사무소에 연락했고 동사무소는 관할구청에 보고했고 구청은 보호아동이라는 서류를 만들어 헤드넌으로 보냈습니다. 윤서아는 차 한 대에 실려 헤드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정문 안쪽으로 들어서는 순간 냄새가 먼저 왔다고 했습니다. 소독약과 음식 찌꺼기와 사람의 땀이 뒤섞인 냄새. 그 냄새를 윤서아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입소 첫날 머리카락을 잘렸습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름 대신 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윤서아의 번호는 437이었습니다. 7세 아이에게도 노역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봉투 접기, 과일 노지 만들기, 볼펜 심기우기. 손이 작았기에 볼펜 심기우기에 배정되었습니다. 하루 할당량은 500개. 다 채우지 못하면 저녁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2층 벙커침대 한 층에 4명이 지그재그로 누워 잤습니다. 담요는 한 장뿐이었고 겨울에도 난방은 되지 않았습니다. 윤서아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송유진이었습니다. 송유진은 윤서아보다 7살 위였고 발달장애가 있었지만 손은 빨랐습니다. 수서 포장 라인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윤서아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날이면 자기 것에서 몇 개를 슬쩍 옮겨놓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헤드논에서 윤서아가 받은 유일한 친절이었습니다. 윤서아는 11년간 헤드논에서 살았습니다. 7세부터 18세까지. 초등학교 교육은 시설 안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사는 없었고 소대장이 교과서를 읽어주는 것이 수업의 전부였습니다. 중학교 과정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8세가 되었을 때 윤서아에게 주어진 것은 태소통보와 5만 원짜리 봉투 하나였습니다. 미연은 2시간 동안 윤서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녹음기 없이 메모장에 펜으로 적었습니다. 윤서아의 목소리는 내내 잔잔했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송유진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미연이 부산에서 돌아온 날 저녁 수거반은 다시 모였습니다. 미연은 메모장 12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서아진에게 건넸습니다. 서아진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표정이 변하지 않았지만 메모장을 내려놓은 뒤 왼쪽 손목에 가죽시계를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나왔습니다. 서아진이 감정을 억누를 때 나오는 동작이었습니다. 정우와 미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윤서아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이틀 뒤 서아진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윤서아와의 만남은 자립센터가 아닌 인근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아진은 자신이 전직 형사라는 것만 밝히고 나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아는 미연에게 들었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했습니다. 서아진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했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이었습니다. 헤드넌 내부 구조를 알고 있느냐? 곽태훈의 사무실 위치는? 안정실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청 공장의 발주처를 기억하느냐? 축산장의 규모는? 음식은 어떻게 조달되었느냐? 의료 지원은 있었느냐?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느냐, 시신은 누가 처리했느냐, 뒤편 야산의 무덤은 직접 본 적이 있느냐. 윤서아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기억이 선명한 것도 있었고 흐린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없었습니다. 서아지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증인의 눈을 보면 압니다. 기억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기억을 꺼내는 사람의 눈은 다릅니다. 윤서아의 눈은 후자였습니다. 서아진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윤서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윤서아는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습니다. 이름을 돌려주고 싶다고. 헤드넌에서 번호로 불렸던 사람들에게 이름을 돌려주고 싶다고. 그리고 곽태훈이 그 이름들 위에 쌓아 올린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서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수거반의 존재를 밝혔습니다. 법이 하지 못한 것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증거를 모아 방패를 무너뜨리고 빼앗긴 것을 되찾아주는 일을 한다고. 이번 사건을 막겠다고. 다만 윤서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윤서아에게 요청한 것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헤드넌 내부 구조에 대한 상세 도면. 둘째, 10년간 모아온 생존자 증언 전체. 셋째, 현재 헤든 요양원에 남아있는 수용자 112명의 명단과 상태. 윤서아는 3가지 모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도면은 기억을 토대로 직접 그린 것이 있었고 생존자 증언은 녹음과 메모를 합쳐 400건이 넘었고 현재 수용자 명단은 자립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일부 확인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10년간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아진이 부산에서 돌아온 날 수거반의 작전 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우의 반지하 작업실 벽에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상단에는 곽태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3갈래의 선이 내려갔습니다. 오장식, 황규택, 진학수, 3겹의 방패. 정우가 가장 먼저 파고든 것은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헤든재단의 법인 등기부 등본은 공개정보였습니다. 설립일 1982년 3월, 이사장 곽태훈, 이사 5명. 이사 명단 중 2명은 곽태훈의 친족이었고 1명은 진학수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나머지 2명은 이름만 올려놓은 명예이사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사회가 실제로 열린 적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구조였습니다. 정부 보조금 수령 기록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헤든원은 수용자 1인당 월 평균 45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1843명이 37년간 수용되었으니 단순 계산만으로도 총 보조금 수령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급식 납품 기록, 시설 보수 비용, 의료비 지출 내역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면 보조금 대부분이 수용자를 위해 쓰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서아의 증언에 따르면 식사는 하루 2끼였고 그마저도 잔반 수준이었으며 시설 보수는 수용자들의 노역으로 대체되었고 의료비 지출은 사실상 0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정우는 헤든재단의 회계 서버에 접근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는 2003년에 만들어진 뒤 한 번도 업데이트되지 않은 형태였고 서버 보안은 구시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계 데이터가 이 서버에 있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진학수 변호사의 법률사무소가 재단의 세무회계를 일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장부는 진학수의 사무실 서버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진학수 법률사무소의 네트워크 구조를 원격으로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 미연은 방패의 외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장식 의원의 의정활동 기록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의정활동 보고서, 지역구 행사사진, 보도자료,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오장식과 헤드넌의 관계는 드러났습니다. 오장식은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총 6번에 걸쳐 헤드넌을 모범 사회복지시설로 정보 포상에 추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추천서에는 곽태훈 이사장의 헌신적 봉사라는 문구가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마다 헤드넌 앞에서 촬영된 오장식 의원의 봉사활동 사진이 보도자료로 배포되어 있었습니다. 수용자들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수용자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사진에 참여했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미연은 오장식 의원의 선거 이력도 추적했습니다. 2001년 보궐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이래 총 7선, 매 선거마다 헤드넌이 위치한 사상구에서의 부재자 투표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다른 지역구 평균의 3배. 이것만으로 선거법 위반을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윤서아의 증언과 결합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황그택에 대한 조사는 서화진이 직접 맡았습니다. 관할구청의 복직과 조직도, 인사기록, 감사보고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황그택은 1993년에 복직과에 발령받은 이래 2023년 퇴직할 때까지 30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같은 부서 30년이라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었습니다. 공무원 인사 원칙상 같은 부서 장기 근무는 유착의 위험 때문에 5년 이내 순환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황그택은 30년간 한 번도 다른 부서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의 인사를 막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장식 의원의 영향력이 구청 인사에까지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서화진은 황그택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30년치를 정보공개 청구로 요청했습니다. 구청은 문서 보존기한 초과를 이유로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것은 최근 10년치, 즉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보고서였습니다. 서화진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10년치 보고서의 분량은 총 47페이지였습니다. 연평균 4.7페이지, 시설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짧았습니다. 수용자 수, 급식 상태, 시설 환경, 프로그램 운영, 이 모든 항목이 한두 줄로 기술되어 있었고 결론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이상 없음. 10년간 단 한 건의 시정명령도, 개선 권고도, 주의 조치도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장애인 시설 감사에서 시정명령이 0건인 시설은 헤드넌이 유일했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면죄부였습니다. 윤서아가 제공한 생존자 증언은 정우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기 시작했습니다. 400건이 넘는 증언은 시기별, 유형별로 분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강제노역에 대한 증언이 가장 많았고 구타, 감금, 성폭력, 의문사 순이었습니다. 증언자의 수용기간은 최단 8개월에서 최장 31년까지. 증언 속에 등장하는 사망자 이름은 중복을 제외하고 총 127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증언자들이 기억하는 수에 불과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망자, 이름을 몰랐던 사망자, 번호로만 불렸던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증언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다음날 아침 소대장이 해당 번호를 호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빈 침대는 당일 오후에 새로운 수용자로 채워졌습니다. 사망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설 뒤편 야산의 흙무덤 수가 계속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수거반은 2주간의 초기 조사를 마치고 역할을 공식 분담했습니다. 서화진은 해든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로 위장 잠입할 것이었습니다. 현재 시설 내부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곽태훈의 일상적 운영 방식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위장 신분은 미연이 준비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서화진이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시절 시설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취득해둔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진학수 법률사무소 서버 침투를 통해 해든재단의 진짜 회계장부를 확보할 것이었습니다. 보조금 횡령 경로, 강제노역 수익의 자금 세탁 루트, 차명 부동산, 해외 은닉계좌, 곽태훈의 전 재산 지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미연은 세 겹의 방패를 각각 조사할 것이었습니다. 오장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정황, 황그택의 감사 조작 및 뇌물수수 정황, 진학수의 탈세 및 범인 도피 정황, 방패 각각의 약점을 찾아내고 방패끼리 충돌할 수 있는 균열 포인트를 설계하는 것이 미연의 역할이었습니다. 윤서아는 생존자 네트워크를 통해 추가 증언을 확보하고 현재 해든 요양원에 남아있는 수용자 112명의 상태를 외부에서 확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사람의 역할이 정해진 날, 서화진은 정우의 작업실 벽에 붙은 종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곽태훈, 오장식, 황그택, 진학수. 네 개의 이름 아래로 선이 뻗어 있었고 그 선들은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서화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들을 하나하나 끊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선을 끊으면 다시 이어붙입니다. 방패는 교체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방패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방패끼리 부딪히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서로를 보호하던 세 겹의 방패가 서로를 향해 무너지는 순간, 그때 곽태훈은 완전히 벌거벗겨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각 방패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균열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거반의 두 번째 작전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화진이 해든 요양원에 첫 출근한 것은 2026년 2월 3일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이정호라는 이름의 위장 신분이었습니다.
이력서에는 경남 창원의 소규모 요양시설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적혀 있었고, 해당 시설의 원장은 미연이 섭외한 협력자로서 재직 확인 전화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아진은 검정 셔츠와 네이비 자켓 대신 하늘색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다크서클은 그대로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야간 근무에 익숙한 요양보호사의 외형과 잘 맞았습니다. 헤든 요양원의 첫인상은 바깥에서 보기에는 평범했습니다. 2019년 간판을 바꿀 때 외벽 도색을 새로 한 흔적이 있었고, 정문에는 사회복지법인 헤든재단 현판이 깔끔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현관 로비에는 곽태훈이 지역 행사에서 받은 감사패 7개가 유리장 안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오장식 의원의 이름이 추천인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비를 지나 수용구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복도의 조명은 형광등 3개 중 2개가 나가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불규칙하게 깜빡거렸습니다. 벽면의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바닥의 리놀륨은 갈라진 틈 사이로 시멘트가 보였습니다. 수용자들의 방은 4인실이 기본이었지만 실제로는 6명에서 8명이 한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침대가 아니라 바닥에 이불을 깔고 사는 구조였습니다. 서아진이 배정받은 구역은 3동, 중증 발달장애인 구역이었습니다. 수용자 38명을 요양보호사 3명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3명 중에서도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2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명은 명부에만 이름이 올라 있는 유령 직원이었습니다. 헤든재단이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인력 기준을 맞추기 위한 서류상 조작이었습니다. 서아진은 첫 주 동안 눈과 귀만 열어두었습니다. 관찰한 것들을 매일 밤 퇴근 후 정우에게 전송했습니다.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사진이 아닌 텍스트로만. 시설 내부에서 촬영이 발각되면 작전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아진이 첫 주에 확인한 것은 이러했습니다. 급식은 하루 2끼, 아침 7시와 오후 4시. 메뉴는 매일 거의 동일했습니다. 흰죽에 김치 한 종류, 간혹 계란 반 개. 정부 보조금으로 책정된 1인당 하루 급식비는 8,500원이었지만 실제 식재료 원가는 1,000원 이하로 추정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갔는지 서아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제 노역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과거의 축산장과 건설 현장 파견 대신 현재는 시설 내부에 설치된 작업실에서 일회용 물티슈 포장, 택배 상자 접기, 의류택 달기 같은 단순 작업이 하루 10시간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업 대가는 수용자에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작업 물량을 발주한 업체의 대금은 헤든재단 법인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소대장 제도는 사라졌지만 그 기능을 대체하는 생활지도원이라는 직책이 존재했습니다. 생활지도원 2명은 수용자 출신이었고 곽태훈에게 직접 보고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들은 다른 수용자들의 일과를 관리하고 작업 할당량을 감독했습니다. 거부하는 수용자에 대한 물리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는 첫 주에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수용자들의 행동 패턴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생활지도원이 복도를 지나가면 수용자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움직임은 학습된 공포의 결과였습니다. 서아진은 둘째 주부터 곽태훈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곽태훈은 매일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3시에 퇴근했습니다. 시설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미만이었고 나머지 시간은 2층 이사장실에서 보냈습니다. 이사장실에는 직원들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고 곽태훈의 개인 비서 1명만이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서아진은 이사장실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 곽태훈이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날, 서아진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2층 복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사장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바로 옆 사무실, 재단 사무국장실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서아진은 3분간 사무국장실에 들어가 책상 위의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서류 중 하나는 헤든 요양원의 월별 작업 실적표였습니다. 발주처 3곳의 이름, 작업 품목, 납품 수량, 대금,
이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지는 서류를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주처 이름 3곳과 금액을 기억한 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3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에게 전송된 정보는 발주처 3곳의 사업자 번호였습니다. 정우는 30분 만에 세 업체 모두가 곽태훈의 처남 명의로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임을 확인했습니다. 수용자들의 노역 대금이 해든재단 법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곽태훈의 친족이 운영하는 유령업체로 직접 흘러들어가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정우의 작업은 서아진의 잠입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진학수 법률사무소의 서버에 접근하는 것은 정우가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사무소 자체의 보안은 취약했지만 회계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는 별도의 내부 네트워크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폐쇄망이었습니다. 정우는 우회 경로를 찾았습니다. 진학수 법률사무소의 세무사가 매 분기 국세청에 제출하는 전자신고 파일이 단서가 되었습니다. 전자신고 과정에서 폐쇄망의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외부망과 연결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창은 분기당 1회 약 15분이었습니다. 다음 분기 마감일은 3월 31일. 정우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31일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정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든재단의 공개 회계 자료, 정부 보조금 수령 내역, 법인 부동산 등기, 곽태훈 개인 명의의 재산세 납부 기록, 가족 명의의 부동산 등기, 이 모든 것을 공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수집하고 교차 분석했습니다. 정우가 자금지도라고 부르는 작업이었습니다. 자금지도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곽태훈의 부는 4개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정부 보조금 착복이었습니다. 수용자 1인당 지급되는 보조금에서 급식, 인건비, 시설 유지비를 최소한으로 지출한 뒤 나머지를 횡령하는 구조. 37년간의 추정 횡령액은 약 80억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흐름은 강제노역 수익이었습니다. 과거의 축산, 건설 노역에서 현재의 단순 포장 노역으로 형태는 바뀌었지만 수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구조는 동일했습니다. 노역 대금이 친족 명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흘러들어가는 경로를 포함하면 37년간의 노역 수익 추정치는 약 70억 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흐름은 차명 부동산이었습니다. 곽태훈의 아들, 조카, 재단 이사 명의로 부산 경남 일대에 토지 7필지와 상가 3채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 약 50억 원. 이 부동산들의 취득 시기와 해든재단의 보조금 수령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네 번째 흐름은 해외 은닉자금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진학수 법률사무소 서버에 접근하면 드러날 것으로 정우는 예측했습니다. 진학수가 과거 다른 의뢰인을 위해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정 규모는 약 15억 원. 4개의 흐름을 합치면 총 215억 원. 1843명의 고통과 노동과 생명 위에 쌓아 올린 돈이었습니다. 정우는 자금지도에서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을 더 발견했습니다. 곽태훈은 매달 15일에 여러 차명 계좌의 자금을 하나의 통합관리계좌로 모아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계좌의 접근 권한은 진학수 법률사무소의 폐쇄망 서버를 경유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즉, 3월 31일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면 자금지도뿐 아니라 통합관리계좌의 접근 권한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우는 에너지 드링크 캔을 내려놓고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4대의 화면에 곽태훈의 자금 흐름이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보조금 횡령, 주황색은 노역 수익, 노란색은 차명 부동산, 파란색은 해외 은닉 추정. 4개의 강줄기가 하나의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바다의 이름은 곽태훈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바다의 물줄기가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미연은 3겹의 방패 각각에서 균열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진학수 변호사의 균열이 가장 먼저 드러났습니다.
미연은 진학수의 과거 소송 기록을 법원 전산 시스템에서 전수조사했습니다. 진학수는 지난 20년간 권력형 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식 수임료 외에 별도의 자문료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해온 정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9년 헤드논 자발적 폐쇄 당시 진학수가 곽태훈에게서 받은 자문료는 공식 기록에는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10배에 달하는 금액이 현금으로 오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차액이 세무신고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탈세였습니다. 미연은 국세청 공익제보 채널에 제출할 수 있는 수준의 정황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카드는 적절한 순간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오장식 의원의 균열은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오장식은 7선 의원이었지만 최근 당내 입지가 크게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온 상태였습니다. 당내 비주류로 밀려난 오장식에게 남은 자산은 지역구에서의 조직력뿐이었고 그 조직력의 상당 부분이 헤드논을 포함한 지역 복지시설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오장식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 공개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헤든재단 임직원 명의의 소액 후원금이 수십 건씩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후원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헤든재단의 실제 유급 직원 수는 12명에 불과했고 후원금 납부 명의자 수는 매 선거마다 30명이 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후원금.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습니다. 황규택의 균열은 가장 간순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미연이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10년치 감사보고서를 서하진이 정밀 분석한 결과 보고서 속 수용자 수와 정부 보조금 수령 기록상의 수용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 애가 3년이나 있었습니다. 보조금은 150명 기준으로 지급되었는데 감사보고서에는 112명으로 기록된 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38명분의 보조금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황규택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감사관이 수용자 수를 세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공문서 위조에 해당했습니다. 미연은 세 겹의 방패 각각에서 발견한 균열을 정리한 뒤 서하진에게 보고했습니다. 진학수의 균열은 탈세, 오장식의 균열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황규택의 균열은 공문서 위조와 뇌물수수, 세 개의 균열. 각각은 개별적으로도 치명적이었지만 수거반이 노리는 것은 개별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세 개의 균열을 동시에 벌려 방패끼리 충돌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서하진이 설계하고 있는 최종 작전이었습니다. 서하진은 헤든 요양원 잠입 4주차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자원한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 수용자들이 잠든 뒤 서하진은 1동 지하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윤서아가 그린 도면에는 이곳이 물자 창고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 빈 공간이었습니다. 서하진이 찾고 있던 것은 이 공간 안쪽, 이중벽 뒤에 숨겨진 기록 보관실이었습니다. 윤서아의 증언에 따르면 곽여우는 입소자 관리 기록의 원본을 이곳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관할 구청에 제출하는 기록과 실제 기록이 달랐기 때문에 원본은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하진은 창고 안쪽에 철제 선반을 밀어냈습니다. 선반 뒤에 합판으로 덮어민 문이 있었습니다. 합판을 드러내자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잠금 장치는 오래된 다이얼식 자물쇠였습니다. 서하진이 경찰 시절 배운 기술로 자물쇠를 여는 데 걸린 시간은 4분이었습니다. 문 안에는 캐비닛 6개가 있었습니다. 캐비닛 안에는 노란색으로 변색된 바인더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982년부터 2019년까지. 서하진은 가장 최근 바인더부터 열었습니다. 바인더 안에는 수용자 관리대장이 있었습니다. 입소일, 번호, 성별, 추정 연령, 노역 괴치 구역, 그리고 퇴소 사유라는 항목. 퇴소 사유 중 사망으로 기록된 건수를 서하진은 세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한 해만 11건이었습니다. 사인은 모두 심장마비 또는 자연사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부검이 이루어진 건수는 0이었습니다. 서하진은 37년치 전체를 확인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대신 무작위로 5개 연도의 바인더를 열어 사망자 수를 확인했습니다. 1987년 23명, 1995년 14명, 2002년 17명,
2010년 9명, 2019년 11명. 이 숫자를 기반으로 추정하면 37년간의 총 사망자 수는 최소 400명에서 최대 600명 이상이었습니다. 서아진은 바인더를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5개 연도의 사망자 이름, 번호, 사인을 암기한 뒤 캐비닛을 원래대로 닫았습니다. 합판을 다시 덮고 선반을 제자리로 밀어넣었습니다. 창구를 나온 시각은 새벽 3시 42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아진은 정우에게 5개 연도의 사망자 명단을 전송했습니다. 정우는 이 이름들을 행정안전부의 사망신고 데이터베이스와 교차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아진이 전송한 74명의 사망자 중 공식 사망신고가 확인된 것은 31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43명은 공식적으로 사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였습니다. 사망신고 없이 처리된 시신이 최소 43구, 시설 뒤편 야산에 이름 없는 흙무덤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모니터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장난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가 다루는 것은 데이터였지만 그 데이터 하나하나가 사람이었습니다. 번호로 불렸던 사람, 이름이 지워진 사람, 죽어서도 죽은 것으로 기록되지 못한 사람. 정우는 에너지 드링크를 한 모금 마신 뒤 자금지도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위에 검은색 점들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망신고가 누락된 43명의 위치,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연도와 그 연도에 곽태훈이 취득한 차명부동산의 시기가 나란히 배열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해에 땅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곽태훈의 37년이었습니다. 수거반의 세 갈래 조사가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서아진은 내부에서 운영 실태와 기록 보관실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정우는 자금의 흐름과 통합관리 계좌의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미연은 세 겹의 방패 각각의 그녀를 특정했습니다. 윤서아는 생존자 증언 400건을 시기별 유형별로 정리 완료했고 현재 헤든 요양원에 남아있는 수용자 112명 중 외부 연락이 가능한 37명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퍼즐의 조각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3월 30일이었습니다. 진학수 법률사무소의 폐쇄망 서버가 외부망과 연결되는 15분. 그 창을 통해 정우가 헤든재단의 진짜 장부와 통합관리계좌의 접근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면 수거반의 작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곽태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패들도. 수거반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곽태훈은 이미 누군가가 자신의 주변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3건 연속으로 들어온 것. 헤든 요양원에 새로 들어온 요양보호사의 눈빛이 다른 직원들과 조금 달랐다다는 비서의 보고, 그리고 오장식 의원실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곽태훈은 아직 수거반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7년간 이 세계를 지배해온 사람의 촉은 살아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곽여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방패는 창이 됩니다. 수거반이 37년간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진은 지옥의 내부를 직접 보았고 정우는 215억 원의 자금 지도를 완성해가고 있으며 미연은 세겹의 패에서 균열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곽태훈은 37년간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수거반보다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방패가 창이 되었을 때 수거반은 어떻게 맞서게 될까요? 2화에서 이어집니다.